네, 이번 시간은 8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발열량이 800kcal/kg인 폐기물을 하루에 6톤씩 소각하려고 한다. 소각로의 용적이 125. 앞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나왔었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소각로의 용적 또는 최적이 나옵니다. 얘는 아예 9에서 125 세제곱이라고 나왔고요. 1일 운전이 8시간이면 열발생률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한 문제네요. 그래서 36. 이제는 외우셔야죠. 열발생률은 단위가 문제 나오니까 이건 외울 필요는 없죠.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 아워. 이때 요 세제곱이 뭐예요? 소각로의 최적당. 그래서 소각로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는 나왔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뭐예요? 발열량 곱하기, 즉 발열량은 1kg당 열량이니까 전체 열량, 즉 전체 연료량을 곱해주면 전체 발열량이 된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를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내가 원하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소각로의 최적 찾아보세요. 소각로의 최적은 125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발열량 얼마예요? 800kcal/kg. 800kcal/kg. 그 다음에 연료를 얼마나 썼대요? 폐기물을 얼마나 태웠대요? 6톤씩 하루에. 6톤이면 몇 킬로그램이죠? 6,000kg을 태웠대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는 아무 말 없으면 24시간. 여기 몇 시간 일했대요? 하루에 8시간 일했으니까 8시간 동안 6,000kg 쓴 거죠? 아니면 해설처럼 요걸 하루에 6,000kg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하고 저쪽은 아워를 원하니까 한 하루는 8시간을 일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단위 맞추기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아워로 단위 맞추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소실에 소각로의 최적 물어보기도 하고 연료 물어보기도 하고 얘처럼 열발생률 물어보기도 하고. 37. 도시의 폐기물을 계략 분석으로 했을 때 4가지 성분은 계략 분석이 뭐예요? 했었는데 대충 분석한 거. 반대말은 극한 분석. 그래서 이성분 분석법. 이성분은 뭘로 분석한다고? 수분과 고형물 합쳐서 100%. 그 다음에 3성분으로 분석하기도 하죠. 3성분은 뭐예요? 수분은 분석하고 고형물 중에 탈 수 있는 고형물과 탈 수 없는 고형물. 그래서 탈 수 있는 고형물을 가연분, 탈 수 없는 고형물을 회분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회분. 회분은 다른 말로 재. 영어로는 애쉬라고도 합니다. 애쉬. 애쉬. 재. 그래서 연탄 태우면 하얗게 남은 그 하얀색, 그게 재. 애쉬. 그 다음에 이 문제는 4성분. 4성분은 뭐예요? 수분 회분은 똑같은데 이거 수분 회분. 수분하고 회분하고 똑같은데 또 가연분을 또 뭘로 나눈다고? 매연이 생기게 만드는 가연분이 있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휘발분. 또 열량을 높일 때 쓰는 가연분이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고정탄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 수분, 휘발성 고형물, 즉 휘발분, 그리고 고정탄소, 질소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분석하는 것이 계략 분석의 4성분입니다. 그러면 계략 분석 반대말은 뭐예요? 끝까지 가서 분석하는 극한 분석. 극한 분석이 뭐라고? 원소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원소 분석. 그래서 탄소가 몇 프로? 끝까지 간 거죠. 수소가 몇 프로? 산소가 몇 프로? 황이 몇 프로? 질소가 몇 프로? 이거는 극한 분석이죠. 질소분은. 38 갈게요. 폐기물의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열량의 연료의 단위는 기체 연료는 1세제곱, 기체 연료는 부피로, 고체와 액체 연료는 1kg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아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건 고체라서 그래요. 소각로의 폐기물을 고체로 태우는. 만약에 기체였다면 대기에는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 연료는 세제곱 퍼 아워. 어차피 약분하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체일 때는 1세제곱 태울 때, 고체일 때는 또는 액체일 때는 1kg을 태울 때 발열량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건데 1번은 맞아요. 2번. 고위 발열량은 폐기물 중에 수분 및 연소에서 생성된 응축 잡열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고위하고 저위의 말뜻이 뭐예요? 고위는 잡열을 포함한 열량. 저위는 기체가 돼서 잡열을 가져가죠.
그래서 잡녀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발열량이 낮아서 그래서 낮은 발열량 그래가지고 저위 발열량. 요게 진짜 발열량이라 그랬죠. 3번이 틀렸어요. 열량계는 뭐예요? 본부 열량계. 저번 시간에 배운. 통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본배. 일본 말로 본배. 통. 통에다 꽂아서 칼로리미터. 본배 칼로리미터. 본부 칼로리미터가 열량계라 그랬죠. 저번 시간 복습하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소를 분석해서 탄소가 이만큼 있고 수소가 이만큼 있으니까 발열량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본부 열량계. 그렇게 알려주는 열량은 가짜 발열량이죠. 그걸로 내가 기계를 사오면 기계가 안 돌아가. 왜? 그렇게 해서 나온 열량은 가짜 발열량, 즉 고위 발열량이고 실제는 잡녀를 빼줘야죠. 그래서 소각로 설계의 기준은 진짜 발열량인 저위 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부 열량계로 측정한 것은 고위 발열량이에요. 저위 발열량은 여기에서 잡녀를 빼셔야 돼. 내가 수동으로 한 번 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 실제 연소시설에서는 고위 발열량에서 응축열을 공제한 잔열 열량, 즉 얘가 저위 발열량이죠. 이것이 유효하게 이용된다.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39. 폐기물 100kg을 달아 건조시켰대요. 건조가 뭐예요? 수분을 날려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무게를 쟀더니 40kg이 되었다. 그러면 폐기물을 넣고 100g을 넣고 건조했대요. 그럼 수분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게를 쟀더니 40g이 됐대요. 그럼 날아간 수분은 얼마예요? 그럼 60g이죠. 답은 60g. 근데 퍼센트를 구하시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퍼센트가 뭡니까? 전체 속에, 즉 전체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 즉 우리 반에 50명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 2명, 그럼 50명분의 2명. 그럼 전체 폐기물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니까 전체 폐기물은 처음에 100g이었잖아요. 이 중에 수분이 60g, 고형물이 40g 있다는 얘기니까 답은 60% 되겠네요. 100 속에 60은 60%. 계산 안 해도 60%. 40번. 폐기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 축소 방법 3가지 외워보세요. 구획법,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구획법, 또 교사법. 더미 쌓은 곳에서 옮겨서 한 더미 다시 쌓고 섞기라고.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귀퉁이 4군데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축소하는 원하는 만큼 그것을 교호사법. 원추사분법은 위를 꾹꾹 눌러가지고 4등분해서 만나는 지점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될 때까지 계속 줄여주는 거. 원추사분법. 면체분할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구획법, 원추사분법, 교호사법. 41. 다음 중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의 특성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퇴비화가 뭐예요? 복잡한 유기물을 안정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부피 감소가 크지는 않다고. 복잡했던 거를 내가 여기 전선줄이 복잡하게 늘어놓은 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일직선으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줄었어요? 안 줄었지? 그래서 퇴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6주 동안 복잡했던 유기물을 덜 복잡한 유기물로 바꿔요. 이 덜 복잡한 유기물은 밭에다 뿌릴 수 있는 퇴비가 됩니다. 안정화된. 그래서 이걸 이제 부식질이라고 해서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43번 문제에서. 그래서 안정화된 퇴비를 이제 밖에다 뿌리는데 근데 얘는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화학 비료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확실하질 않아요. 그걸 확실하게 쓴다는 사람들이 없어. 그게 단점이에요. 퇴비를 만들어놔도 수요가 불확실을 해요. 만들어놨는데 안 쓰려고 한다고, 화학 비료만 쓰려고 한다고. 또 부피가 크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복잡했던 전선줄을 가지런하게 놓은 것뿐이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생산된 퇴비는 비료 가치가 높으면 아니에요. 비료 가치가 낮아요. 누구랑 비교했을까? 제가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 하셔야 돼. 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날씬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뚱뚱해 보일 거고 뚱뚱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또 날씬해 보일 거고. 그렇죠? 그럼 얘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 비교 대상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화학 비료하고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생산된 퇴비는 화학 비료와 비교했을 때 비료 가치가 높으며 아니라 비료 가치가 낮죠. 또 퇴비가 완성되면 부피 감소율이 70% 이상 큰 편이다. 아니야. 복잡한 전선줄을 가지런하게 놔서 부피 감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게 단점이에요. 해설. 비료 가치가 낮으며
퇴비가 완성되어도 부피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 또 단점이 뭐 있을까요? 퇴비화에. 퇴비화가 6주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 악취. 그 다음에 부지 선정이 넓어야 되니까 부지 선정이 어렵죠. 냄새 나는데 누가 부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단점 4개 외우세요. 비료 가치가 낮으며 부피가 크게 줄지 않으며 그 다음에 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넓은 부지 선정이 어려우며 그 다음에 퇴비화 중에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4가지. 1번. 이 장점입니다. 2번은 이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낮고 운영 시 소요 에너지가 낮다. 그냥 깔아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퇴비가 돼요. 6주 동안. 근데 가끔 이제 뒤집어줘야죠. 왜냐하면 안 뒤집어주면 공기가 안 통하면 혐기성이 돼서 썩어버리거든. 그럼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시설 투자비가 낮고 운영 시 소요 에너지가 낮고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죠.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어렵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 1번. 42. 다음 중 유기성 액상 폐기물에 호기성 분해시킬 때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이거 수질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4가지 있어요. 고정기, 그 다음에 대수증식기, 휴지기, 사멸기 해가지고 4가지 아마 배우셨을 텐데 거기 보세요.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다 밑줄 치세요. 그럼 미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증식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수증식기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질에서 배우십니다. 43. 퇴비화에서 부식질이 뭐라고? 안정화된 유기물. 6주가 지난 다음에 안정화된 유기물. 그래서 퇴비라고 쓰시면 돼. 부식질, 다른 말로 퇴비. 그래서 이 퇴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밭에다 뿌리면 이 퇴비는 1번. 토양능의 완충 능력을 증가시킨다. 완충 능력이 큰 사람이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잘 안 내. 누가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줘요. 그것을 완충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 누가 막 화내는 말을 하면서 속이 넓은 사람. 그게 완충 능력이 큰 사람. 그래서 이 퇴비는 완충 능력이 커서 누가 야 나 금속 식물이 나 뭐가 필요해. 그러면 자기 걸 주는 거예요. 영양분 필요해. 그럼 영양분도 줘. 그런 걸 이제 완충 능력이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양의 구조를 양호하게 한다. 그래서 퇴비죠. 토양의 구조를 양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가용성 무기 질소의 용출량을 증가시킨다. 아니라 얘는 비료예요. 부식질은 퇴비, 다른 말로 비료라고. 비료는 질소가 있으니까 비료죠. 그래서 비료가 질소 때문에 비료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질소의 용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가용성, 쓸 수 있는 무기질소량이 용출량이 아니라 포함된 양이 증가된다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용성 무기질소가 많다라고 바꾸셔야 돼. 그래야 맞는 말이고 용출량은 다 뺏긴다는 거거든요. 다 없어진다는. 그럼 질소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용출량이 감소된다 하든지 아니면은 용출이 없게 된다. 그래서 질소를 많이 포함한 양질의 비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량이 증가된다. 즉 함수율이 높아서 미생물들의 먹이, 즉 그런 식물들의 먹이 또는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부식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식질은 완성화된 퇴비라고 해서 완성화된 퇴비, 밭에다 뿌릴 준비가 다 된 퇴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휴머스라고도 해요. 휴머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완성화된 퇴비, 부식질, 휴머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색깔부터 보면은 얘네들은 암갈색을 띱니다. 암갈색. 흑색깔이에요. 흑색깔.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퇴비화 과정에서 냄새가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성화가 되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냄새가 없는 안정한 유기물이다. 얘도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복잡했던 유기물을 안정한 유기물로 바꿔놓고 그 안정한 유기물이 바로 퇴비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질소 함유도가 높아요. 다른 말로 CNB 배웠죠? CNB가 뭐예요? 탄질비. 그럼 질소가 많아진 거죠. 비료로 쓸 수 있는. 비료가 바로
질소인 칼륨이거든. 그래서 질소하고 인이 많은 게 비료예요. 그러면 질소가 많아지니까, 즉 나눠지는 값이 커지니까 CNB는 작아지겠죠. 10에서 20으로. 저번 시간에 CNB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배우지 않았나요? 25에서 50으로 배우지 않았나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셔야 돼.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질문 못 하시고. 선생님 저번에 CNB 30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퇴비화 과정의 CNB예요. 퇴비화 과정에서는 요만큼을 줘야 돼. 탄소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질소는 단백질 만들 때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퇴비가 완성되면 더 이상은 탄소는 필요 없어요. 에너지원 필요 없어요. 질소만 있으면 비료가 돼. 그래서 그때는 질소가 많아집니다. 퇴비가 다 완성되는 6주 뒤에는. 그래서 CNB가 작아져. 그래서 CNB가 작아졌다. 그럼 퇴비가 완성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돼. 퇴비화 과정에서는 요만큼을 주는 게 좋고 퇴비가 완성되면 이제 탄소는 필요 없고 질소만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 나눠지는 값이 커지니까 10에서 20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신 분은 열심히 복습하신 분은 아주 좋은 질문 지금 하신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수분 보유력이 커지고 지금 아까 예문에 있었죠? 그러니까 식물이 저 수분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 수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 수분 보유력도 크고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 양이온이 뭐냐면 칼슘, 맥가 이온이라고 배웠어요. 이가. 마그네슘, 이가. 칼륨, 일가. 나트륨, 일가. 이런 애들, 즉 이런 애들이 양이온이에요. 이가. 음이온은 마이너스 애들이고 얘는 플러스니까 양이온이거든요. 얘네들이 뭐냐면 식물이 자랄 때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지가 가지고 있다가 누가? 퇴비가 가지고 있다가 식물이 이거 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너 먹어. 전 수분 필요해요. 그럼 그래 너 먹어.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벼, 보리 이런 게 잘 자라는 토양으로 즉 퇴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작다 그럼 틀려요. 이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돼. 이런 게 이제 완성화된 퇴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44번 가겠습니다. 폐기물을 파쇄하는 이유 이것도 많이 했는데 파쇄하면 겉보기 비중 증가. 그래서 파쇄해서 상자가게 넣으면 그냥 캔을 넣었을 때보다 잘라서 넣었을 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겉보기 비중이 다른 말로 밀도가 증가. 또 비표 면적 증가. 또 뭐 있어요? 유가물. 나는 비계 안 먹어요. 그럼 비계를 띄면 파쇄를 하면 살코기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유가물 분리회수율 증가. 여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 크기는 균일화. 그러면 아닌 거 3번 이거 앞에서 나왔죠? 부식 효과 방지는 아니에요. 45 역시 앞에서 했던 문제. 침출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가 잘 되는 유기물질로 그래서 퇴비화하고 제가 비교해드리죠. 퇴비화는 땅 위에서 아주 분해가 어려웠던 유기물질을 분해가 잘 되는 퇴비로 바꿔주는 게 퇴비화고 펜톤산화는 땅 밑에 물에서 분해가 잘 되는 안 되는 애들을 분해가 잘 되는 애로 그래서 퇴비화하고 여긴 땅이고 여기 물이라면 물 그래서 얘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물속에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즉 생분해성 유기물 분해가 잘 되는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뭐예요? 펜톤산화. 이것을 펜톤산화라고 하고 이거는 물처리 방법이라고. 이때 이 문제의 답. 이때 산화제로 뭘 쓴다고? 철과 과산화수소를 쓴다.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분해가 안 되는 복잡한 유기물을 덜 복잡한 유기물로 즉 휴머스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퇴비화라고 한다고. 퇴비화. 지금 방금 봤던 이건 땅에서, 이거는 물에서. 그래서 펜톤산화는 물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과 과산화수를 이용한다. 답은 1번. 46. 이것도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 노선 결정할 때 가장 많은 곳은 하루에 가장 먼저 수거하고 한 번 간 길은 가지 않고 또 아저씨 힘드니까 내려가면서 수거하고
또 유턴 못하죠. 차가 크니까 유턴을 피해서 수거 노선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 방향으로 그래야 신호를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찾아볼까요? 4번 가능한 반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47 다음 중 로타리 킬른이 뭐라고요? 회전노식 소각로.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시멘트 소성로 또는 시멘트 차. 그래서 시멘트 차 뒤에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거, 얘를 회전노식 소각로, 다른 말로 로타리 킬른. 그 회전노식 소각로가 꼭 알아야 될 거 뭐 있었어요? 열 효율이 낮다. 있었죠?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얘는 건조할 때, 슬러지 건조할 때 수분이 함수율이 높은. 그래서 1번 틀렸다는 거, 열 효율이 높고 아니라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요거는 맞는데 예열이나 혼합 등 전처리가 필요 없다. 전처리가 필요한 거는 누구예요? 유동상식 소각로, 모래 넣는 거. 그것만 전처리를 해서 잘라서 넣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드럼이나 대형 용기를 파쇄하지 않고 역시 그대로 주입할 수 있다. 전처리가 없이. 공급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낮다라는 것 잘 보시고 단점에 거기 우리 해설의 표에 단점에 고점착성 폐기물, 다른 말로 고무는 왜 안 좋죠? 고무가 나중에 식었어요. 그럼 이런 틈 사이에 들어가서 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돌아가요. 고무는 딱딱해져서. 그래서 고무한테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48 해안매립공법 외워보세요. 박내숭 아니고 박내순. 박층 흙뿌림공법, 내수배제공법, 순차투입공법. 그럼 답은 박내순 할 때 순차투입공법. 49 압축비가 1.67로 쓰레기를 압축시켰다. 압축 전과 압축 후에 최적 감소율은 그림 그려서 하시라고. 압축비가 1.67이에요. 그러면 여기 압축 전 부피, 즉 처음 부피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 처음 부피. 그 다음에 나중 부피. 그래서 작은 거분의 큰 거 한 것이 압축비라고 했었습니다. 기호로는 어떻게 썼죠? 영어 약자로는 컴팩션 레이셔에서 C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 부피분의 처음 부피, 즉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작은 값분의 큰 값 하시라 그랬었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압축비가 나왔어요. 1.67로. 근데 문제는 압축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최적 감소율을 물어봤네. 감소율, 부피 감소율. 그럼 배운 게 생각나야 돼. 10명이 들어가서 1명이 나왔다. 감소율은 어떻게 하라고?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응?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소화율은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즉 처음 유기물분의 나중 유기물. 효율은 1 마이너스 처음 먼지 농도분의 나중 먼지 농도. 얘는 1 마이너스 10명분의 나중에 1명. 그러면 9명이 잡혀오면 9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감소율은 1 마이너스 처음분의 나중 하라 그랬습니다. 요게 감소율, 효율, 제거율, 소화율. 기억나시죠? 그러면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봐봐. CR을 뒤집어 놓은 거네. 얘는 나중 부피가 밑에, 얘는 나중 부피가 위에. 그러니까 얘가 뒤집힌 거죠. 그러면 CR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CR분의 1 이렇게. 그럼 1.67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문제 1.67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67 집어넣어 주세요. 압축비가 1.67이다. 부피 감소율을 구하세요. 1 마이너스 1.67분의 1. 그래서 계산기로 1 마이너스 1 나누기 1.67 해주면 0.4012 곱하기 100 나중에 해주면 40.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의 관계식 되셨죠? 50번. 소각시설에서 이거 대기에서 했어요. 연소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대기 반드시 먼저 보고 수질 반드시 먼저 보고 폐기물을 해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대기 시간에 했네.
연소 온도를 높이려면 발열량이 높은, 발열량이 1000짜리와 발열량이 2000짜리, 그럼 2000짜리가 연소 온도가 높겠죠. 도대체 연소 온도가 뭐예요? 소각로에서 또는 연소실에서 연료를 집어넣고 또는 공기를 섞어서 넣어요. 그래서 태워요. 그러면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죠. 이 배기가스 온도를 연소 온도라고 합니다. 얘가 연소 온도예요. 나오는 배기가스 온도. 그러면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려면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예열하래. 그럼 연료를 데펴서 넣으면 연소 온도 높아지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연료를 완전 연소했을 때랑 불완전 연소했을 때, 당연히 완전 연소했을 때 배기가스 온도가 높겠죠. 근데 공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대기 시간에? 여기서 지금 불 피우고 있는데 겨울철에 창문 열고 막 차가운 공기를 집어넣으면 방 안의 온도가 뚝뚝뚝. 그럼 배기가스 온도도 뚝뚝뚝.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딱 당한다고. 야, 왜 겨울에 창문 열어놔? 왜 공기 들어오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데 다 이렇게 창틀 막아놔야죠. 겨울에 공기 안 들어오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잉 공기가 많아지면 연소 온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배웠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공기량을 과다 주입하면 안 되고 공기량을 적절한 만큼 주입해야죠. 그래서 답은 2번. 51. 인구가 24만 327명 도시에 15만 톤 1년에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단위 맞추기. 발생량을 구하시오. 그럼 다음에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퍼 인일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요게 뭐라고? 인구수. 그래서 인구수.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일이 뭐라고? 쓰레기량. 이렇게 단위 맞추시면 된다고요. 하루 동안 쓰레기양. 그래서 인구수가 문제에 나왔어요. 인구수는 240327. 240327. 이게 인구수. 그 다음에 쓰레기양. 15만 톤. 15만 톤이면은 몇 킬로그램이죠?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여야 킬로그램 돼요? 그치? 3개를 더 붙여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얘는 1년치예요. 근데 답이 원하는 거는 하루치를 원해요. 그럼 1년이 며칠인지를 알아야 돼. 요 1년 대신에 하루로 넣어줘야 되거든. 1년은 며칠인가요? 아무 말 없으면 365일이에요. 만약에 1년은 300일로 계산하세요. 그럼 300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킬로그램 퍼 일. 다 됐죠? 그래서 폐기물을 이렇게 단위 맞춰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52. 1.71 나옵니다. 52. 합성 차수막 중에 PVC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차수 재료로는, 즉 차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매립지를 이렇게 팠어요. 근데 그냥 묻지를 않습니다. 여기다가 포장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점토를 바른다든지 차수 시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립을 해야 돼. 차수 시설은 왜 해요? 앞에서 우리 문제 나왔죠?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물과 관련된 물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차수 시설이라고 해서 차수 재료로는 이제 인공 차수 재료가 있고 천연 차수 재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연은 점토, 그 다음에 인공 차수 재료로는 이제 PVC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PVC 등이 인공 차수 재료예요. 그래서 이 PVC의 장점과 단점이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거죠. PVC는 값이 싸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강해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PVC의 장점, 단점 한번 볼게요. 해설에 저가, 강도 높음, 가벼워서 작업할 때 용이하며 접합이 편하다. 용이는 편하다 그 뜻이죠. 단점은 자외선 오존에 약합니다. 자외선 닿으면 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유기화합물이 들어가면 이 PVC가 녹겠죠. 그래서 가소제가 필요하다. 가소제는 모양 만들 때 넣어주는, 도와주는 약품을 가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거든. 얘도 플라스틱의 일종이라. 그래서 플라스틱은 그냥 이제 굳히는 게 아니라 가소제라는 걸 넣어서 내가 원하는 별 모양, 가소제 넣어서 별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제 굳혀줘요. 그러면 별 모양 그대로 단단하게 굳어 있죠.
가소제를 필요로 한다. 플라스틱 만들 때 필요한 약품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 52번 PVC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작업이 용이하다, 강도가 높다, 접합이 용이하다. 자외선 오존 기후에 약하다인데 강하다 그래서 틀렸죠. 53. 슬러지를 농축시킴으로써 얻는 이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농축이 뭡니까? 농, 안, 개, 달, 건, 연, 최 할 때 농축은 맏형, 맞이. 맞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부피 감소. 그래서 동생들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농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농축은 1번 소화전의 미생물과 양분이 잘 접촉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증대되고 2번 슬러지 계량, 그 동생, 농, 안, 개 세 번째 동생이죠. 그 동생의 계량에 소요되는 약품을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처리, 동생들의 소화조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농축이라 그랬는데 4번 중금속을 제거한다 완전히 이건 아니에요. 중금속 제거하려고 하는 슬러지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금속을 제거하고 싶으면 약품 넣어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난분해성 중금속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러지에는 수분하고 고형물이 있는데 고형물이 그 중금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있다면 약품 처리해서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해설 한 번씩 읽어보세요. 54. 분뇨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분과 뇨 중에 고형물이 누가 많다고? 고형물은 즉 얘는 똥, 얘는 오줌, 얘는 수분이 많고 얘는 고형물이 많죠. 그래서 고형물은 7대1. 양은 누가 많아요? 똥 누러 많이 가요? 오줌 누러 많이 가요? 배출량은 오줌 누러 많이 가죠. 얘는 한 번 갈 때 얘는 8번에서 10번 간다고. 분뇨는 비중이 1에 가깝습니다. 즉 물하고 비슷하네. 그럼 물하고 잘 섞이겠네. 비중이 작으면 물에 뜰 거고 비중이 크면 물에 가라앉을 건데 얘는 비중이 1 정도예요. 그래서 물하고 잘 섞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다에다가 막 버렸어요. 잘 섞이니까 분뇨를. 근데 지금은 바다에다가 버릴 수 없죠. 런던 협약에 의해서 못 버리도록 해양 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고액 분리가 어려운 즉 똥하고 오줌이 분리하기가 어려운 반고상 물질이고 그 다음에 협잡물이 많다라는 표현도 써요. 협잡물? 즉 이거는 옛날 책에서 베껴온 거. 요즘은 다 깨끗한 화장실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협잡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푸세식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시골 화장실들 거기에 막 엄청 더러운 것들 많이 들어가고 흙도 많이 들어가고 아유 밥 먹기 전인데 지금 좀 지저분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또 동전도 많이 들어갔대요. 요즘 동전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카드 쓰지. 그래서 바지 내릴 때 동전이 후루룩 떨어진다든지 또 들어가다 신발 빠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협잡물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이 분뇨 처리하는 분이 예전에 오셔가지고 저희 기능사를 들었던 분이 있는데 자기가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동물똥을 치웠대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며칠 먹었다고 막 와서 막 하소연 하시고 원래는 사람 똥만 치워야 되는데 동물똥 치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유 자기네 요번에 영업정지 먹었다고 막 그랬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분뇨를 처리하면 꽤 그 소소한 수입들이 있대요. 그걸 하면 거기 밑에 동전이 그렇게 많았대 옛날에는. 그 뭐 몇천만 원 나왔대요. 그 동전만 모아도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얘는 옛날 얘기예요. 협잡물이 많다. 그 다음에 인종, 지역,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왜?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유기물의 농도 및 염분의 함량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분뇨 처리할 때 우리 소화조에서 유기물 다 없애줘야 돼요. 염분 농도도 염분 농도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질소 농도가 높아서 밭에 비료로 뿌린다 그랬고 중세시대 때 똥오줌 아무데나 싸면 곤장 맞는다 그랬죠. 모아놓는 통이 있다고. 왜? 비료로 써야 되니까. 암모니아 때문에 질소가 높아요. 토사와 협잡물이 많으며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인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55.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개수분석법. 적재 차량 개수분석법. 그 다음에 개근 장비로 가서 무게재는 직접 개근법. 간접 개근법은 없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엑셀 이용하는 거. 들어온 폐산, 나간 폐산, 들어온 폐알칼리, 나간 폐알칼리. 그래서 상세한 데이터가 있고 산업 폐기물 추산할 때 쓴다는 물질 수집법 있었죠. 아닌 거는 간접. 9회 가겠습니다.
36번 구해 36번. 유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유해 액상 폐기물에 수증기와 접촉시켜서 휘발 성분을 기화시키는 휘발 성분을 기화에다가 내모치실까요? 분리하는 공정으로 휘발성 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된 액상 폐기물의 처리, 즉 휘발성 물질이 많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휘발성 물질은 휘발이 뭡니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증기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증기가 되는 걸 수증기, 휘발성 물질이 증기가 되는 걸 유증기라고 해요. 유증기. 네? 물이 날아가는 것을 수증기라고 합니다. 휘발성 물질이 인화성 물질이라고도 하죠. 날아가서 기체가 된 것을 유증기라고 해서 이 유증기는 어디에서 특히 문제가 커요? 바로 주유소에서 문제가 커요. 제가 대기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기름 넣을 때, 휘발유 넣을 때 겨울철에 여러분들 거기에 정전기 방지 패드라고 있습니다. 그거 꼭 찍고 넣으셔야 돼. 아니면 거기 유증기가 발생해서 기름 넣다가 달달달달 스파크가 튀면 불나요. 자동차에. 여러분 몸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나 디젤인데요. 디젤은 안 하셔도 돼. 디젤은 유증기가 안 발생하니까 디젤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 즉 휘발유 넣을 때 그러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유증기를 모아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휘발성 물질들은 그것을 증기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에는 그 유증기 회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증기 회수 장치가 그 법제화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놔뒀거든. 그래서 화재 사고가 많았는데 유증기 회수 장치를 다 법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지원도 해주고 세탁소에서도 그때도 막 세탁소도 휘발유 쓰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그래서 그때도 유증기 회수 장치 막 무료로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휘발성 물질을 기화시키는 분리하는 것 증기탈기. 37. 어떤 물질을 분석할 결과 1500ppm의 결과를 얻었다. 퍼센트로 바꾸시오. 대기 시간에 한 거네요. 100분율을 퍼센트. 그래서 1% 있다 그 얘기는 100명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1명 있다 그 얘기고 100만 분율을 ppm. 그래서 이 M이 밀리언셀러, 즉 밀리언이라는 100만 원짜리, 즉 100만 장 팔린 거. 100만 원은 동그라미 6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1억. 1억은 동그라미가 2개 더 붙어서 ppHM이라고 합니다. 대기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조금 빨리. 그래서 얘는 10의 8승분의 1. 10억. 인도 인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15억은 중국 인구라 그랬고 그것만 기억나. 이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중국 인구, 인도 인구 그거 했던 거 그것만 기억난대. 그래서 인도 인구 중에 즉 10억 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확률 그게 1ppb. 10의 9승분의 1.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하면 수업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이 얘기만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중국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인구 15억이 우리 지금 전체 지구 인구가 한 55억, 60억, 55억 되니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중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무기를 안 써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중국 인구 15억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탕 뛰면 동시에 뛰면 지구가 흔들려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그 괴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괴담이 굉장히 저희 때 많았거든요. 중국은 야 핵무기 안 쓰고 무기 안 써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대.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제 친구들한테도 막 돌고 그랬어요. 그래서 TV에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1000명의 학생을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뛰게. 그래서 그걸 이제 10억 인구로 환산하면 되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응?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로 났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왜? 뛰는 장소가 다 틀려. 만약에 한 곳으로 뛰면 힘이 집중이 돼서 지구가 흔들릴 텐데 얘는 일로 뛰고 얘는 일로 뛰고 그러니까는 그럴 일은 없다는 게요. 여기 힘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괴담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잠잠해졌다는. 하여튼 10억은 이제 인도 인구예요. 인도 인구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죠. 엄청 적은 확률이죠. 그래서 가장 큰 게 퍼센트. 그러면 나는 ppm을, 이 작은 ppm을 퍼센트로 만들고 싶어요. 이 문제.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가 2개, 얘는 동그라미가 6개, 즉 동그라미 4개 차이 나죠. 그래서
10에 동그라미 4개, 4승계의 ppm이 뭐야? 1%를 만들고 나는 ppb를 퍼센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가 9개고 얘는 동그라미가 2개니까 7개 차이가 나죠. 그때는 10에 7승계의 ppb가 뭐야? 1%가 될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제일 커요. 이것을 농도라고 하죠. 농도. 농도는 이거 맞아요? 농도는 전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오염물질의 양. 이걸 농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이고 곱하기 10에 6승하면 이제 100만 분율 ppm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농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문제 1500 ppm이 있습니다. 그러면 ppm을 없애고 퍼센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큰 거를 1로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센트가 크니까 얘를 1로 잡으세요. 1%는. 그럼 작은 걸 모아놔야 돼요. ppm이 몇 개? 10의 4승계가 모여야 된다. 만을 나눈 거죠? 그러면 0.15가 되겠네요. 요게 답. 그 다음 38. 다음은 파쇄기의 특성이다. 다음 중 적합한 것은 파쇄기의 3가지 외워보세요. 파쇄장치 3가지. 충, 전, 압. 충격식 파쇄기, 전단식 파쇄기, 압축식 파쇄기. 이 중에 충격식 파쇄기하고 전단식 파쇄기는 비교했죠? 얘는 소음 진동이 크다. 얘는 소음 진동이 작다. 또 입자의 균일화. 얘는 불균일하다. 얘는 균일하다. 또 이물질 혼입. 얘는 이물질 혼입에 강하다. 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칼날이 망가진다. 대패 삼겹살. 전단식은. 또 파쇄 속도. 얘는 빠르다. 얘는 느리다. 그래서 이 2개는 우리 비교를 했어요. 충격식 파쇄기. 그래서 충격식 파쇄기는 뭐 깰 때? 유리 깰 때. 그 다음에 가구, 목재 큰 가구 깰 때. 그 다음에 전단식 파쇄기는 뭐? 말랑말랑한 거. 고무, 종이. 그 다음 플라스틱. 이런 거 할 때 말랑말랑한 거. 그럴 때 전단식 파쇄기.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38번. 얘는 기계 압착력을 이용해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압착력. 쭉 압착. 요거는 압축식 파쇄기입니다. 다시 압착력. 쭉 압착. 이용하는 파쇄기로 나무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덩어리, 건축 폐기물 이런 거 깰 때. 그래서 마늘 깨는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로타리 밀, 그 다음에 임팩터, 크러셔 등이 있다. 이 파쇄기는 마모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손을 드는 장점이 있으나 금속, 고무, 연질 플라스틱 파쇄는 어렵다. 그러면 연질 플라스틱이나 고무는 전단식 파쇄기로 쓱싹 쓱싹 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압착력을 이용. 그래서 압축식 파쇄기 이렇게 외우세요. 39. 수거노선 설정할 때 유의사항이다. 너무 많이 해서 4번. 가능한 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신호 받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답은 4번. 40번. 우리 처음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협약. 40. 다음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POP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들이죠. 농약은 뿌리면 없어지질 않고 잔류해요, 많이. 그래서 토양도 오염시키고 하거든요. 이런 잔류성 유기화합물들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협약. 이것을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해서 알아두시고 바젤 협약도 알아둬야죠. 바젤 협약 뭐예요? 유해 폐기물을 못 사는 나라 땅에다가 묻지 마라. 즉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그게 바젤 협약. 런던 협약이 뭐라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해양 투기, 해양 오염 방지. 옛날에는 분뇨를 바다에다 버렸는데 지금은 못 버려요. 왜? 런던 협약 때문에. 그래서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협약. 바젤 협약은 폐기물을 국가 사이로 이동하지 말아라라는 협약.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에 관한 협약. 이렇게 3가지 알아두세요. 로테르담 협약은 모르셔도 돼요. 41. 폐기물을 분쇄하여 세립, 아주 작게 만들거나 균일화하는 것을 파쇄라고 한다. 파쇄의 장점은 해설, 밀도, 다른 말로 겉보기 비중 증가, 비표 면적 증가,
비계 떼서 유가물 분리회수, 살코기만 먹는 유가물 분리회수율 증가. 그 다음에 균일하게 하는. 그럼 아닌 거 3번 보세요. 부피가 커져서 운반비가 증가하나 고밀도 매립을 할 수 있으며 부피가 커져? 아니죠. 부피가 작아지죠. 파쇄했는데. 운반비가 증가해요? 아니에요. 2대 보낼 걸 파쇄해서 넣으면 한 대의 트럭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운반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고 운반비가 증가하는 것은 뭘까요? 그는 고형화. 시멘트를 이렇게 붙여요. 폐기물을. 이거를 무기성 고형화라고 그랬죠? 얘예요. 얘가 부피 증가. 운반비 증가. 왜? 무겁잖아. 2배 무거워졌네.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형화의 단점입니다. 부피 증가, 운반비 증가는 고형화의 단점이고 파쇄나 압축은 반대예요. 트럭 2대 보낼 걸 한 대로 보낼 수 있어요. 파쇄하면, 압축하면.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3번. 고밀도 매립을 할 수 있으며 이건 맞아. 토양으로의 산화환원 작용이 빨라진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부피가 커져 운반비 증가 요거 부분만 틀렸습니다. 42 갈게요. 관거 수송, 영어로는 파이프라인 수송. 어디에 한다고? 잘 사는 아파트 단지에. 주방 옆 싱크대에 뚜껑 열면 또 단점이 뭐예요? 냉장고 이런 거 넣을 수 없다고. 넣을 때 파쇄해서 넣어야 되고 또 반지가 또르륵 굴러가서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다고. 또 위험한 거. 범죄. 네, 범죄의 위험도 있고 또 시설비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나 현실성이 있다 그랬죠. 장점은 자동화, 무공해화. 그게 장점이고. 그러면 틀린 거 1번 발생 밀도가 높은 곳에 경제적이다. 2번 가설후에는 경로 변경이 곤란하다. 3번 25km 이상의 장거리 안 돼. 짧은 한 5km 정도, 한 2.5km 정도, 그 정도 짧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큰 폐기물, 냉장고 이런 거 넣을 때는 파쇄, 압축 등 전처리를 해야 한다. 43. 각종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소화, 다른 말로는 안정화라 그랬죠. 1번 유기물을 분해시켜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소화는 다른 말로 안정화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가 안정화되니까 감소되겠죠. 호기성 미생물들이 소화시키면서 먹고 현기성 미생물들이 소화시키면서 먹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부피를 감소. 3번 병원균이 죽거나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 안정화는 병원성 세균이라고 하죠. 병원성 세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4번 함수율을 높여서 수송을 용이하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함수율이 높으면 수송이 불편하지. 고체 덩어리를 트럭으로 운반할 때랑 액체를 담아서 액체는 출렁출렁 하니까 운반하기가 불편해요. 이건 앞에하고 뒤에가 말이 틀리네. 소화를 하면 함수율이 낮아집니다. 수송이 용이한 거는 맞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요. 44. 다음 중 매립진액 가스에서 주로 발생되는 성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메탄가스 그리고 탄산가스 발생하는데 거기에 질소는 1단계에서 이제 점점 줄어들죠. 이 질소는 이제 폐기물에서 배우셨을려나 모르겠지만 이제 질산화 미생물들에 의해서 또 생길 수는 있지만 몰라도 염소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염소는 독가스예요. 독가스.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 무슨 색이라 그랬죠? 대기 시간에? 녹황색 기체라고. 녹황색 기체. 황록색 기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대기 시간에 유태인 학살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밟고 올라가서 한 사람이 더 살라고 막. 왜? 염소 기체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쫙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 밟고서 위가 조금 더 깨끗하니까 위로 가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죽었죠. 염소는 독가스입니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45. 쓰레기 전환연료 RDF. RDF는 쌀떡볶이 생각나셔야 돼. 그래서 좋은 말, 구비 조건은 좋은 말.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RDF가 좋죠. 함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썩는다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제해량이 적어야 좋죠. 조성이 균일해야 좋겠죠. 그다음에 기존의 연소기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RDF가 좋겠죠. 46. 슬러지 탈수성을 개량하기 위한 약품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해설 보시면 수질에서 배우셨을 텐데
계량에 넣어주는 약품이 이제 응집제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화물, 거기 보니까 석회, 명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반, 철염, 고분자 응집제. 답으로 외우세요. 이거는 염소인데요, 염소. 염소는 슬러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 안정화를 위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계량할 때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안정화, 계량 전 단계인 안정화에서 넣는 약품이다 라고 써주세요. 계량의 형님이 안정화죠. 농, 안, 계. 그래서 안정화. 농, 안, 계. 그래서 계량의 형님인 안정화에서 화학적 안정화에서 넣어줘요. 누구를? 염소를. 그래서 화학적 안정화에서는 이제 염소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사선 쏘여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안정화는 바로 호기성 소화, 현기성 소화.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 그래서 문제는 계량해서 넣는 약품이 아닌 거. 그래서 얘는 안정화 때 넣는 약품이에요, 염소는. 계량의 형님인 안정화 때 넣는 약품이라고. 그 다음에 47. 침출수를 현기성 여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유입유량은 1000세제곱미터/데이. 이거 맨 첫 시간에 했다. BOD가 500mg/리터. 처리효율이 90%. 이 현기성 여상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단 1.5세제곱미터 가스가 BOD 1kg에서 나오면 메탄가스의 함량은 60%이다. 숫자도 안 바뀌고 똑같네. 그래서 양은 총량이라고 했었죠. 총량이 뭐라 그랬어요? 전교생수. 기억나시죠? 이 전교생수 하면 기억나. 총량하면 기억이 안 나.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렇죠? 전교생수 하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총량 그럼 몰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량 곱하기 농도 하라 그랬죠. 제가 두세 번씩 해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기억이 진짜 나셔야 돼. 유량이 뭐라고? 우리 학교의 전체 반수. 농도가 뭐라고? 한 반에 몇 명? 그럼 한 반에 3명씩. 반은 10반이다. 그러면 총 이 학교의 전교생 수는 30명. 이 학교에. 그게 바로 총량이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BOD 총량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10,000 세제곱미터/데이 속에는 이 유량 BOD가 500mg/리터가 들어있다. 그럼 500mg/리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0.5kg/세제곱으로 바꾸라 그랬죠. 이게 농도. 그래서 유량 곱하기 농도 하면 총량이 나온다. 요게 BOD 총량. 그러면 BOD 1kg에서 이게 90%가 분해될 거예요. 이 중에 90%가 분해될 것이고 나중에 90% 나중에 써도 돼. 그러면 이 BOD 1kg 중에서 1.5세제곱의 가스가 나올 것이고 이 중에 90% 분해될 것이고 이 분해된 것 중에 60%의 메탄가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풀었었습니다. 48 갈게요. 현기성 소화조 운영 시 거기다가 줄 치세요. 소화가스 발생량 저하. 저하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스 발생량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현기성 분해가 잘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볼게요. 2번. 소화조 내의 온도가 떨어져서 미생물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조 내의 pH가 상승해서 pH가 7 정도가 좋은데 8.5 이상으로 상승하면 미생물들 또 죽는 거예요. 또 4번 과다한 유기산이 생성돼서. 근데 1번 유기물이 과부하돼서 유기물이 과부하되면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반대로 소화가스가 많아집니다. 1번은 저하가 아니라 가스 상승. 유기물이 많아지니까 분해를 많이 하니까 가스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겠죠. 밥을 조금 먹으면 가스가 조금 차겠죠. 그래서 유기물이 과부하되면 가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틀렸습니다. 49. MHT 구할까요? A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1792500 톤/년 1년 동안.
1363명의 아저씨가 수거를 하셨대요.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이며 1년 작업 일수는 310일임. 그러면 MHT가 뭐라고? Man hour per ton. man은 쓰레기 수거 인부의 수, hour per ton. 그러면 내가 공식을 만들으라고 man, 요거는 수거 인부. hour, 요거는 수거 시간. 톤, 요거는 쓰레기 양. 이 아저씨들이 쳐온 쓰레기 양, 톤. 대입. 그럼 이 아저씨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쳐왔나? 1792500, 1792500 톤을 1년 동안 치웠대요. 아저씨들은 얼마나 몇 명이? 1363명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셨대요. 하루에 8시간. 그러면은 아워, 톤이 됐는데 그럼 얘는 1년 치고 얘는 데이니까 안 맞죠? 이 아저씨들은 1년에 며칠 일하셨어요? 310일 일하셨어요. 그래서 위에도 년, 아래도 년, 그래서 년도 없어지게. 그래서 아워, 퍼, 톤만 남게. 그래서 MHD가 크면 수거 효율이 나쁘다. 50번.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뭐를만 보면 돼요?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여 이것만 보면 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8톤짜리 4대. 얘를 개수분석법. 대수를 조사하는 것은 개수분석법. 개근 장비를 이용해서 무게 재는 것은 개근법. 그래서 답은 3번. 51. 화격자 소각로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화격자 소각로는 뭐예요? 다른 말로 스토커식 소각로. 소각, 이동. 소각, 기차처럼 생겼다고. 이동. 소각, 이동. 소각, 이동. 소각, 이동. 소각, 이동. 그래서 얘는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여기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 여기. 체류 시간이 길다고. 대신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죠. 플라스틱 태울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플라스틱 타면은 여기 굳어버려서 나중에 이동이 안 돼요. 고장률이 높죠. 그래서 도시 폐기물 소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화격자식.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얘를 스토커식. 회전노식은 로타리 킬른. 화격자식은 다른 말로 스토커식. 그럼 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적합한 것은 1번 체류 시간이 짧고 교반력이 강하다 아니라 체류 시간이 길고. 스토커식들은 다 교반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교반력이 좋은 거는 뭐 회전노식 이런 게 교반력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연속적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다. 이게 맞지? 기차처럼. 고정상식은 누룽지 생기면서 얘 같은 경우는 다 타고 나서 빼고서 또 넣고. 근데 얘는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기차니까 계속. 줄줄줄줄이. 그래서 연속 배출 소각이 가능하다. 이게 맞습니다. 3번. 열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안 된다고. 식어서 굳으면 이 이동 부분이 막혀서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소각로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열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 다른 말로 플라스틱 소각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4번. 수분이 많은 물질 소각에 적합하며 아니라 얘는 도시 폐기물 적합하며. 수분이 많은 거는 회전노식이 좋아요. 금속부의 마모 손실이 적다 아니라 마모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52. 진머만 공법 뭡니까? 진프로라고도 하고 고온고압으로 요즘은 잘 안 쓰고 위험한 습식산화법이에요. 그래서 진머만 공법만 봐도 답을 습식산화법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 53.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의 선택적 기준이다. 옳은 것만 묶으시오. 용매 추출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우리가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 하는 거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죠. 혹시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 아시나 모르겠네. 제가 요거는 그림 참 잘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실험실에 가면 실제 크기가 한 이 정도예요. 이렇게 커. 이것을 이제 분해 깔때기라고 해서 용매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분해 깔때기. 그러면 이제 폐수가 있어요. 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물들은 물에도 녹지만 더 좋아하는 애들이 기름이 더 좋아해. 그래서 우리 안 녹는 유기물은 드라이 클리닝 하죠? 아무리 빨래를 빨아도 안 빨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탁소 갖다 주고 휘발유로 빠르셔야 돼. 드라이 클리닝.
네, 그 유기물은 더 폐수 물보다는 용매를 더 좋아해요. 용매. 그게 바로 휘발유라고, 휘발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막 섞어요. 이 폐수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섞어. 그러면 유기물들이 내가 좋아하는 휘발유가 왔다 그러면 휘발유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휘발유는 물에 뜨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폐수, 즉 물이라고 할게요. 물. 그리고 여기는 용매. 용매가 뭐라고? 휘발유라고. 옥탄올이라고 하는데 우리 옥탄이 휘발유라 그랬잖아요. 제가 옥탄. 그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 일로 다 옮겨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은 깨끗해졌겠죠. 그 물을 쭉 빼. 쭉. 그래서 물이 다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요거 코크를 딱 잠궈. 그럼 이제 용매만 남겠죠. 그럼 용매는 휘발성이 강하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고? 증기. 그럼 용매는 또 증기로 날려보내. 그럼 그 안에 유기물만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유기물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용매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커야 되겠죠. 다른 말로 비점. 비점이 높을 것. 끓는 점, 끓는 점이 낮아야지. 휘발성이 강한 애들은 끓는 점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비점이 낮을 것. 다른 말로 휘발성이 높을 것 얘기예요. 또 물하고 비중이 같아요, 달라요? 물하고 섞이면 안 되죠. 그래서 물과 비중이 다를 것. 쓰기 귀찮다. 우리 해설 보자. 해설. 용매의 특징 1번부터 7번까지 쓰려니까 시간도 없는데 1번 비극성이어야 합니다. 물은 수질에서 극성 물질로 배워요. 극성은 이제 N극, 자석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는 비극성 물질입니다. 용매는 비극성 물질이에요. 이거는 화학에서도 배우는데 우리는 화학 안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밀도가 물과 달라야죠. 즉 비중이 물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뜨거나 아니면 물에 가라앉아야 돼.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야죠. 물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매는. 그 다음에 선택성이 커야 한다. 유기물들이 얘를 잘 선택해야 돼. 즉 유기물들이 좋아하는 용매를 써야 돼요. 나 용매 쟤 싫어. 그러면 별로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택성 있는 그런 용매를 써줘야 됩니다. 선택성이 커야 한다. 분배계수가 높아야 한다도 같은 말이에요. 분배계수가 높다는 것은 용매에 잘 녹아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아야 한다. 지금 얘기했어요. 이 B점은 다른 말로 끓는 점이라고. 용점은 녹는 점 했죠? B점은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에다가 B점이라고 해주고 B점이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휘발성 물질들이고 증류 등에 의한 아까 증기탈기, 용매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얘 53번에서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분배계수가 높아, 선택성이 클 것. 맞죠? 유기물들이 잘 선택하는 애들을 써줘야 돼요. 끓는 점이 높아, 회수성이 높을 것. 끓는 점이 낮아야 회수성이 높지. 끓는 점이 높으면 회수하기가 불편하죠. 끓는 점이 낮아, 휘발유처럼.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클 것. 그래야 되는데 용해도가 낮을 것. 맞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맞죠? 용매는 물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밀도가 물과 같으면 안 돼요. 물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디귿. 54. 함수율이 20%인 폐기물을 건조시켜 함수율이 2.3%가 되도록 이거 안 한다 그랬죠? 증발시켜야 될 수분량.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안 합니다. 55. PVC 아까 했네요. 합성 차수막 중에 PVC. PVC가 뭐라고? 이렇게 차수 재료로 여기 바르는데 PVC는 인공 차수막이라고. 그래서 저가이고 가볍고 접합이 용이하고 근데 단점은 자외선에 약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약하고 또 단점들 플라스틱 같으니까 가소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1번 작업이 용이하다, 2번 접합이 용이하다, 3번 대부분 유기화합 물질에 약하다. 맞고 자외선 오존에 강하다 아니라 자외선 오존에 약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